9. 보나파르트가 지휘하는 10만 프랑스 군의 추격을 받고 가는 곳마다 주민들로부터도 반감으로 맞아지며 이미 이제 더 이상은 동맹군의 신뢰도 기대할 수가 없고 양식의 부족을 경험하고 예기치 않았던 온갖 조건 밑에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부터 3만 5천의 러시아 군은 쿠투조프의 지휘하에 도나우 강의 흐름을 따라 하류 쪽으로 허둥지둥 퇴각을 계속했다. 그리고 적군에게 추격을 당하면 멈추어서 중포 따위를 잃지 않고 후퇴하는 데 필요할 만한 후위 부대의 싸움만으로 그때그때의 곤경을 뚫고 나가는 것이었다. 람바하, 암시테텐, 멜크 부근에서도 작은 전투가 있었다. 그리고 적군에게도 인정될 만큼 용맹하고 굳세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은 전투에서의 결과는 다만 후퇴를 더욱더 빠르게 해줄 뿐이었다. 울럼의 싸움에서 포로가 되는 것을 모면한 오스트리아 군은 브라우나에서 한때 쿠투조프의 군대에 합류했으나 지금은 또 러시아 군에서 분리되었으므로 쿠투조프는 그저 지칠 대로 지친 미약한 아군의 병력밖에 달리 의지할 길이 없었다. 이제 비인을 수호해야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쿠투조프가 비인에 있을 때 오스트리아 군사회의국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학문, 즉 전술학의 법칙을 기초로 해서 깊이 검토된 공격전은커녕 이제 와서는 그저 울럼에서의 마크와 같이 군대를 파멸에 빠뜨리게 하는 일 없이 러시아로부터의 원군과 합류하는 것만이 지금 쿠투조프의 눈앞에 놓여있는 유일한 목적이었으나 그것도 거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다. 10월 28일 쿠투조프는 부대를 거느리고 도나우 강의 좌안으로 건너가서 프랑스 군의 주력과 아군과의 사이에 도나우의 흐름을 끼고 비로소 정지했다. 30일에는 그는 도나우의 좌안에 진을 치고 있는 모르찌의 사단을 공격하여 이것을 격파했다.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전리품이 손에 들어왔다. 젖 군기 및 대포 수문 그리고 적의 장관 2명이 그것이었다. 2주일 동안에 걸친 퇴각 후에 러시아군은 처음으로 정지하여 전투가 끝난 뒤에도 싸움터를 보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프랑스군을 모조리 격퇴했다. 부대는 충분한 피복도 없었고 지칠 대로 지쳐서 3분의 1은 나고 부상, 전사, 병에 걸려 전투력이 약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나우 강 맞은편에는 아군 부상자들이 적의 박애심을 호소하는 쿠투조프의 편지와 더불어 여기저기에 내버려져 있었고 그램스의 커다란 병원과 요염집은 죄다 야전 병원으로 바뀌고 더욱이 그것도 부상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램스에서의 퇴각 중지와 모르찌에에 대한 승리는 크게 적군의 사기를 고무시켰던 것이다.
러시아에서 이 응원군이 가까이 오고 있다느니 오스트리아 군이 어딘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느니 보나파르트가 혼비백산하여 퇴각하였다느니 하는 통쾌하기는 하나 불확실한 뜬수문이 전투 부대의 내부에는 물론 사령부에까지도 바다하게 퍼졌다. 안드레이 공작은 이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줄곧 이 싸움에서 전사한 오스트리아의 시미트 장군을 따라다녔다. 그의 에마가 부상을 입고 그 자신도 손에 가벼운 찰과 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는 총사령관의 특별한 배려로 이 전투의 승리 보고를 가지고 오스트리아의 궁정에 파견되기로 되었다. 그때 오스트리아의 궁정은 프랑스군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빈에서 브륜노로 옮겨져 있었다. 전투가 있었던 밤 흥분하고는 있었지만 피로를 느끼지는 않았던 안드레이 공작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튼튼한 체격은 아니었지만 튼튼한 사람보다도 훨씬 육체의 피로를 견뎌낼 수가 있었다. 도흐뚜로프 장군의 보고를 가지고 기마로 그램스에 있는 꾸뚜조프에게로 달려왔는데 이내 그날 밤 브룬노에 급사로서 파견되었다. 급사가 된다는 것은 소정의 포상 이외에 승진으로 향하는 중대한 일보를 뜻하는 것이었다. 별이 총총한 어두운 밤이었다. 어제 전투가 있던 날에 내린 하얀 눈 속에 외줄기 길만이 거무스름하게 보였다. 어제의 전투 인상을 되풀이해 보기도 하고 전승의 보고가 도착지에 줄 인상을 즐겁게 상상해 보기도 하고 총사령관과 동료들의 송별연 등을 상기하기도 하면서 안드레이 공작은 역마차를 타고 질풍처럼 내달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행복의 실마리를 드디어 붙잡게 된 사람 같은 기분을 맛보았다. 눈을 감자마자 귓전에서 소총과 대포의 사격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수레바퀴의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승리의 감명과 하나로 융합되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군이 패주하고 그 자신도 전사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급히 눈을 뜨고 결코 그런 일은 없었을 뿐 아니라 반대로 프랑스군이 패주할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며 행복에 젖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아군의 승리와 싸움터에서 자기의 용감성을 자세하게 생각해내고 나서야 겨우 안심하고 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별이 반짝이던 어두운 밤이 가고 눈부신 즐거운 아침이 왔다. 눈은 햇볕에 녹고 마른 질풍처럼 달렸다.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한결같이 새로운 가지가지 풍치를 달리한 숲이며 들이며 마을이 눈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떤 한 역참에서 그는 러시아의 부상병을 태운 일렬의 수레를 앞질렀다. 수송 지휘를 맡고 있던 러시아 장교는 선두 마차에 비스듬히 누워서는 목소리를 높여 거친 말로 한 병사를 꾸짖어 대고 있었다. 긴 독일식 집마차 속에는 6명씩 아니면 그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흑투성이가 된 부상병들이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로 돌이 많은 울퉁불퉁한 길을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 그 중의 어떤 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러시아의 말소리가 안드레이 공작의 귀에 들려왔다. 어떤 자는 빵을 먹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의 중상자는 말없이 얌전하고 병자다운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자기들 옆을 달려가는 급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수레를 멎게 하고 한 병사에게 어느 전투에서 부상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저께 도나우의 강 언덕에서 하고 병사는 대답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지갑을 꺼내 금화 세 잎을 그 병사에게 주었다. 모두에게 나눠주게 하고 그는 가까이 다가오는 장교 쪽으로 향하면서 덧붙였다. 모두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게 하고 그는 병사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아직도 할 일이 많으니까. 뭡니까, 부관님? 어떤 보고입니까? 분명히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은 듯이 장교가 물었다. 길보입니다. 자, 가자 하고 그는 마부에게 소리치고 길을 재촉했다. 안드레이 공작이 불륜위에 닿았을 때는 벌써 완전히 어두웠다. 그리고 그는 절비한 높다란 집들이며 가게, 주택의 창문, 가로등의 불이며 포도에 소음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마차며 오랫동안 진중에 있던 군인에게는 언제나 그리운 그 밖의 모든 변화한 대도시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황망한 마차 여행으로 밤새도록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궁정으로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간밤보다 더욱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다만 눈만은 열병이라도 걸린 듯 반짝이고 갖가지 생각이 이상할리만큼 신속 명료하게 전환하는 것이었다. 또다시 전황의 자초지종이 생생하게 마음에 떠올랐으나 그것은 자기의 상상 속에서 프란츠 황제에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서의 압축된 진술 형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만약 우연히 나오게 될는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질문과 그것에 대한 그의 답변이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즉각 황제에게 배알이 주선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궁정의 큼직한 현관에 닿았을 때 한 관리가 뛰어와 그가 급사임을 알고는 다른 현관으로 안내했다. 복도에서 왼쪽으로 가십시오. 거기 당직 시종 무관이 계십니다. 하고 관리는 말했다. 그분이 육군 대신에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안드레이 공작을 맞은 당직 시종 무관은 잠시 기다리라고 일러놓고 육군 대신에게로 갔다. 5분 후에 시종 무관은 돌아왔다. 그리고 더 한층 공손하게 허리를 구부리고는 안드레이 공작을 앞세워 육군 대신이 집무하고 있는 서재 쪽의 복도로 안내해 갔다. 시종 무관은 그 우아하고 세련된 태도로 러시아의 부관이 친근하게 나오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것처럼 여겨졌다. 안드레이 공작이 육군 대신의 서재 문에 다가갔을 때
그의 즐거운 감정은 매우 엷어져 있었다. 그는 모욕당한 것처럼 느끼고 이 모욕감은 그 순간 그 자신도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경멸의 감정으로 변해 있었다. 명석하게 움직이는 그의 두뇌는 그 순간 자기는 이 시종무관이며 육군 대신을 경멸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이 자들은 화약 냄새를 맡은 적이 없으니까 필시 승리를 거두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눈은 경멸하듯 가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특히 유연한 태도로 육군 대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커다란 탁자를 향해 앉은 채 처음 2분간은 그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고 있는 육군 대신을 보았을 때 이 감정은 더 한층 강해졌다. 육군 대신은 양쪽 관자 노려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된 대머리를 두 자루의 촛불 사이에 숙이고 연필로 표시를 하면서 서류를 읽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을 때에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읽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걸 가지고 가서 건네주게. 육군 대신은 시종무관에게 서류를 건네면서 역시 급사 쪽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지금 육군 대신의 머리를 점령하고 있는 일체의 사건 가운데서 꾸뚜조프 군대의 동정은 가장 흥미가 적은 것이며 이것을 그는 러시아의 급사에게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육군 대신은 나머지 서류를 끌어당겨 가장 자리를 가지려니 하고 나서야 비로소 얼굴을 들었다. 총명해 보이고 특징이 있는 머리였다. 그러나 그가 안드레이 공작에게로 얼굴을 돌렸을 때 그 얼굴의 영리한 듯하고 의연한 표정이 습관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듯한 변화를 보였다. 잇따라서 많은 내객들을 접견하고 있는 사람에게 흔히 있는 넋이 나간 위선적인 그리고 그 위선을 숨기려 하지 않는 미소가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꾸뚜조프 원수의 사자이십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틀림없이 좋은 소식이겠지요. 모르찌의 군과 충돌이 있었다고요. 대승리겠죠. 이젠 차츰 이겨도 될 만한 때니까 말씀이에요. 그는 자기 앞으로 보내어진 급서를 들고 침울한 표정으로 읽기 시작했다. 아, 큰일 났군. 큰일 났어. 시미뜨가 하고 그는 독일어로 말했다. 이 무슨 재난이람. 이 무슨 재난이야. 급서를 대강 훑어내리자 그는 그것을 책상 위에 놓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한 태도로 안드레이 공작을 바라보았다. 아, 이 무슨 재난입니까? 이 전투를 당신은 결정적인 것이라고 말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모르찌에는 포로가 되지 않았었군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길보를 가져다 주셔서 대단히 유쾌합니다. 비록 시미트의 죽음이 이 승리에 대한 몹시 비싼 대가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폐하께서는 틀림없이 당신을 인견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밤은 아닙니다. 아니 정말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편히 쉬도록 하십시오. 내일은 열병 후의 접견식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하기야 다시 통지는 하겠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사라졌던 넋이 나간 듯한 미소가
또다시 육군 대신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럼 실례합니다.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폐하께서는 분명 만나주실 겁니다. 그는 이렇게 거듭 말하고 머리를 숙였다. 안드레이 공작이 궁정을 나왔을 때 그는 전승에 의하여 주어졌던 온갖 흥미와 행복감이 육군 대신과 시종 무관의 무관심한 손으로 넘어가 버린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의 생각은 순간 모두 변해버리고 어쩐지 그에게는 그 전투가 오래 전의 까마득한 기억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